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9월 7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제는 미국 증시 분위기가 그냥 그랬습니다. 좀 많이 빠졌는데요. 3대 지수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다우존스는 마이너스 0.57, S&P 500은 0.70% 빠졌고요. 나스닥이 가장 좋지 않았는데 1.06% 하루 만에 하락해버렸습니다. 어제 이렇게 테크주들이 모여있는 나스닥의 하락 추세를 주도했던 성장주들의 이름을 살펴보면요. 아사나가 가장 좋지 않았는데 하루 만에 13.17%나 급락을 했고요. 펠로톤이 마이너스 7.44%, 스템이 마이너스 6.79%, 포트로닉이 마이너스 6.77, 엘버말 마이너스 5.46, 도세보 마이너스 4.93, 리벤트 코퍼레이션 마이너스 4.59, 파가야 테크놀로지 마이너스 4.24, wolfspeed 마이너스 4.20, 그리고 가장 주목할 부분은 애플이 무려 3.58% 하루 만에 빠지면서 시장의 하락 추세를 주도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어제 주가 흐름이 가장 좋지 않았던 아사나 같은 경우는 엊그제 장이 마감된 이후에 어닝을 발표했습니다. 잠깐 어닝을 보여드리면요. 그렇게 나쁜 실적이 아니었거든요. 먼저 2분기 농계 BPS를 보시면 마이너스 0.04, 아직까지는 적자 기업이죠. 하지만 시장의 전망치보다는 8센트를 더 만들어냈고요. 매출이 162.46밀리언, 작년 대비 20% 이상 성장하는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매출 역시도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높은 수치를 만들어냈고요. 가이던스를 보시면요. 매출이 163.5에서 164.5. 그렇게 되면요. 작년 대비 16% 정도의 성장을 기록할 수 있다. 자, 그리고 2024년 회계년도죠. 전반적인 아웃룩을 보시면요. 642에서 648 정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연간 성장률이 17%에서 18%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발표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가이던스도 그렇고 어닝 결과도 그렇고 와우 실적은 아니지만 사실 그렇게 주가가 13% 이상 떨어질 만한 실적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전반적인 주식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성장주 위주로 많이 떨어지는 여파에 시달렸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반면 어제 나스닥의 하락 추세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지켜낸 성장주들이 있는데요. 잠깐 그 이름만 살펴보시면 C리미티드가 가장 좋았습니다. 5.12%, 에디타스 플러스 3.28, 아이온큐 플러스 3.2, 로쿠 플러스 2.94, 더 트레이드 데스크가 2.52%, 유니티 소프트웨어가 1.84% 올라가면서 하락장을 이겨낸 주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 C리미티드가 굉장히 재미가 있는데요. 5.12%나 올라갔는데 특별한 뉴스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어제 방송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최근에 주가 하락이 가장 도드라진 종목 중에 하나가 C리미티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RSI 지수를 보시면 2023년 8월 23일 기준으로 무려 18.26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반등하는 추세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나스닥을 중심으로 미국 증시가 심하게 흔들린 이유는요. 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애플인데요. 조금 이따 제가 다른 기사를 통해서 언급을 드리겠지만 애플에 굉장히 커다란 악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따라서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애플의 주가가 심하게 흔들리면서 전반적인 주식시장이 힘을 잃었다. 이게 첫 번째 요인으로 지적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어제 방송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린 것처럼 국제 유가가 급등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크루드 오일의 선물 지수는 87.03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난 한 달 동안 무려 5.44% 급등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브렌트 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한 달 동안 5.05% 급등하면서 $90를 넘은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이러다가 가까운 미래에 다시 국제유가가 $100를 돌파하겠구나 이런 불안감이 시장을 엄습했다. 이것이 어제 주식시장 하락의 두 번째 이유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PMI 지수, 서비스 섹터의 PMI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생각보다 너무나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나 높은 수치가 발표가 되면서 시장에서 쇼크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PMI 지수 기억하실 겁니다. PMI는 Purchasing Managers Index의 약자죠. 구매 담당자들한테 굉장히 심플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근무하고 있는 기업의
비즈니스 현황을 우리한테 알려달라. 지난달보다 좋으면 50 이상의 점수를 주게 되고요. 지난달보다 비즈니스가 떨어지고 있으면 50 이하로 이 지수가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8월 달에 지금 펄처싱 매니저드 인덱스가 54.5를 기록했거든요. 자, 이거는 지금 컨센서스가 52.5에 불과했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치보다 훨씬 높은 수치가 발표가 된 거고요. 7월 달에는 52.7이었기 때문에 6월 달에 비해서 7월 달이 굉장히 좋았고요. 7월 달에 비해서 8월 달은 훨씬 더 좋았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뭐냐면요. 지금 현재 서비스 섹터의 PMI 지수는 8개월 연속으로 계속해서 상승하는 중이거든요. 그 의미는 지금 적어도 서비스 섹터에서는 경기가 8개월 연속으로 오히려 더 좋아지고 있다. 전달에 비해서 계속 나아지고 있다. 따라서 화랑이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분야별로 좀 추세를 살펴보면요. 일단 프라이스를 보시면 58.9라는 굉장히 높은 추세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7월 달에 비해서 8월 달에 가격을 많이 올릴 수 있었다. 이렇게 지금 서비스 섹터의 매니저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인플로이먼트, 고용 현황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54.7이거든요. 따라서 7월 달에 비해서 8월 달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서비스 섹터가 고용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물론 여기에 한 가지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서비스 섹터는 시즈널리티가 굉장히 강력하죠. 따라서 지금 현재 8월 달은 1년 중에 가장 인기가 많은 휴가철이잖아요. 따라서 이런 휴가철의 덕분으로 잠시 급등하는 추세를 보였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따라서 9월 달에 PMI 지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산업별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달에 PMI 지수가 가장 많이 올라간 산업들이 열거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리얼 에스테이트. 따라서 지금 미국의 부동산 경기도 굉장히 좋다는 것을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는 거고요. 렌탈이라든지 리즈 마찬가지죠. 그리고 어코모데이션 앤 푸드니까요. 환대 산업을 얘기합니다. 호텔이라든지 레스토랑도 굉장히 뜨거운 비즈니스를 보여주고 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방송을 업로딩한 이후에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신 댓글을 하나하나 읽고 있었는데요. 이런 글이 보이더라고요. 꿈나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께서 남겨주신 댓글이고요. 어제 주시장에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세를 보인 것 같은데 이 영상에서 알려주신 유가 급등 때문이라고 보면 될까요? 이 하락세를 매수 기회로 삼아도 괜찮은 지점인지 주린 입장에서 궁금해지네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도 정말 잘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따뜻한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꿈나무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정도의 질문을 하셨죠. 첫 번째는 어제 하락세를 보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 하셨는데요. 제가 앞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세 가지 정도의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하락세를 이용해서 추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지 이런 조언을 지금 부탁하셨는데 제가 전문가도 아닌 입장에서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데 다행히 지금 현재 현존하는 최고의 전문가 중에 한 분께서 어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칼럼을 쓰셨습니다. 한 이틀 전에 쓰신 것 같은데 이거를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우리 투자자들이 배워야 하는가? 어떤 걸 배워야 되냐면요. 시팅 스틸,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그러한 기술을 배워야 된다. 이러한 제목의 아티클이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켄 피셔가 쓴 글이고요. 2023년 9월 5일 날 발표된 아티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아티클이죠. 일단 굉장히 유명한 주식시장의 격언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빅머니, 엄청나게 큰 돈은요. 바잉 앤 셀링에서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주식을 사고 팔고 계속 하다 보면 큰 돈을 만질 수 없다. 큰 돈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팅해야 된다.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굉장히 유명한 말이거든요. 자, 이 말은 누가 했냐면 20세기 최고의 전문가 중에 한 명인 제시 리머모어의 말이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자, 이 격언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요. 가장 중요한 투자의 성공의 열쇠는 바로 페이션스다. 얼마나 잘 기다릴 수 있냐, 참을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켄 피셔가 쓴 책을 한 4-5권 정도를 읽어봤는데요. 책마다 등장하는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The Great Humiliator. 이런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식시장의 별명을 얘기하는 건데요. 주식시장은 우리 같은 투자자들을 너무나 당혹스럽게 만든다, 창피하게 만든다, 흔들리게 만든다, 우리를 좀 어떻게 보면 바보처럼 만든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트릭을 계속해서 쓴다는
트릭이라는 거죠. 어떤 트릭이냐면요. 겁이 굉장히 많은 우리 같은 투자자들을 계속해서 흔들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너무나 악재가 많이 보인다는 거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준에서는 계속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잘 보이지가 않는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로 미국의 부채 문제도 굉장히 불거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중국의 경제가 너무나 악화되면서 이 부분도 많은 투자자들을 염려하게 만들게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캔 피셔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속지 마라. 지금 현재는 불마켓, 대세 상승장이 시작됐고 레그가 있다. 이 얘기는 앞으로 계속 달릴 수 있다는 거죠. 주식시장은 계속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투자자 입장에서 겁을 내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러한 조언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브리티시 아메리칸이니까 영국 태생의 미국 투자자라고 보시면 되죠. 썰 존 템플턴이 나오는데요. 자,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냐면요. 불마켓, 상승장은 태어난다. 뭐랑 같이 태어나냐면요. 패시미즘입니다. 패시미즘은요. 염세주의를 얘기하죠.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상승장이 시작된다.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상승장은 또한 자라나게 된다. 어떻게 성장하냐면요. 스캡티시즘. 이거는 이제 비관론이죠.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이 많을 때 상승장이 계속해서 성장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세 번째, 머추어는 이제 성숙 단계에 이르는다. 따라서 이제 옵티미즘, 시장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의견들이 이제 만연하게 되면 그때 절정을 이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유토피아가 오면 죽어버린다. 유토피아는 이제 모든 것이 다 이상적이죠. 따라서 모든 시장의 조건이 완벽한 겁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이럴 때 주식시장의 상승장은 죽어버린다. 따라서 상승장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완벽하다. 이렇게 이상적인 상황을 즐기고 있을 때 상승장은 끝나버린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을요. 스캡티시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캔 피셔가 보기에는 주식시장의 상승 추세가 2단계에 불과하다. 따라서 지난 2022년부터 2023년 초까지 패시미즘이 지배를 했었잖아요. 그렇게 정말 너무나 안 좋았던 베어리시한 그런 상태는 지나간 거고요. 지금 현재는 두 번째 스캡티시즘에 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상승장이 성장 추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물론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은요.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피치라는 세계 3대 신용평가 기관에서는 미국의 신용 등급을 한 단계 강등했죠. 이것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공포감을 조성했고요. 그리고 이제 유로존, 제가 지내고 있는 유럽 쪽에서는 지금 현재 대출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출금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소비자들은 계속해서 부채가 상승하고 있다. 거기에 아까 언급된 것처럼 중국 쪽의 경기가 너무 좋지 않죠. 디플레이션이라는 얘기가 대두될 정도로 굉장히 좋지 않은 경제 상황을 중국이 만들어내고 있다. 따라서 여러 가지 굉장히 좋지 않은 소식이 헤드라인을 지배하고 있다. 도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걱정을 하고 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미국 경제는 너무 또 뜨겁죠. 중국은 너무 경제가 좋지 않은데 미국은 오히려 노동시장도 뜨겁고 경제도 뜨겁고 따라서 그 의미는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너무 지나칠 정도로 금리가 많이 올라가 있는데 앞으로 장기간 동안 이렇게 높은 금리가 유지될 가능성, 거기에 추가적으로 기준금리가 상승할 가능성까지도 지금 염두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시장은 굉장히 좋지 않은 뉴스가 만연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요. 너무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926년 이후에 지금까지 한 100년 정도죠. S&P 500은요. 무려 34번의 커렉션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커렉션은요. 통상 10% 이상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지난 100년간 34번이나 미국 증시의 주가가 10% 이상 떨어졌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거죠. 10%에서 20% 사이에 떨어진 것이 34번이나 됐다. 그리고 중간치는 13.7%다라고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10%가 아니라요. 8% 이상 떨어진 것을 카운트해보면 무려 50번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매년 2년 만에 한 번씩 8% 이상 떨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역사적인 통계를 정리를 해볼 수가 있죠. 따라서 미국 증시가 8% 정도, 8% 이상 떨어지는 거는요. 아주 흔한 일이다. 2년에 한 번씩 꼭 일어난다. 이렇게 역사가 우리한테 얘기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2009년에서 2020년이 나오는데요. 미국 증시의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불마켓입니다. 뭐 지로금리도 있었고 계속해서 양적 완화를 하면서 너무나 신나게 상승장을 누렸던 것이 바로 2009년에서 2020년이잖아요. 자, 그런데 2009년에서 2020년도 마찬가지로 6번이나 10% 이상 떨어지는 조정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상승장은요. 조정이 없이 일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가장 강력한 상승장이
시장에서도 2년에 한 번씩은 10% 이상씩 조정이 계속해서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정리를 해주죠. 상승장, 불마켓은 항상 변동성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한 가지의 예를 더 들고 있는데요. 1990년대 말입니다. 1990년대 말은요, 특히 이제 나스닥 지수를 기준했을 때 미국 증시가 단기간에 가장 많이 올라갔던 시점이죠. 자, 여기 나와 있는데요. S&P 500이 31%, 26.7%, 그리고 19.5% 3년 연속으로 올라갔습니다. 정말 미친 듯이 주가가 올라가던 시대들이 바로 1990년대 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중심에는 인터넷이 있었죠. 따라서 닷컴 버블이 형성되는 시점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는 거고요. 그때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정말 돈 벌기 쉬웠다. 이렇게까지 주식시장에서 돈을 많이 벌 수가 없었다. 이렇게 지금 기억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의견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1997년부터 1999년까지 굉장히 상승장이 지속된 것은 맞는데 쉽게 벌 수 있는 돈은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 이유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1997년 10월 달에는 10.8%나 3주 만에 주가가 올라간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1998년에는 무려 19.3% 주가가 갑자기 폭등했습니다. 그리고 1999년 말에는 12.1%나 3개월 만에 주가가 껑충 뛰어오른 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 당시의 헤드라인을 보면, 따라서 뉴스 기사들을 보면요, 굉장히 난장판이었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녹록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거죠. 주변 환경은 어려웠다. 뭐 예를 들어서 러시아화는 폭등 추세를 보여주고 있었고요. 아시아의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다 부도 사태에 이르렀죠. 한국은 IMF에 시달리던 시대였습니다. 거기에 롱텀 캐피탈, 뭐 투자 기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규모로 뱅크럽시가 발생하고 있었고, 거기에 Y2K까지 있었죠. 그래서 인터넷이 다운될 것이다. 뭐 이러한 공포감까지 있었고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이지머니가 아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요, 주식 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상승 추세는 엄청났습니다. 연일 주가가 올라갔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앉아서 인내심을 발휘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렇게 공포감이 확산될 때도 투자에 대한 확신을 지켜내고 가만히 있던 사람만 큰 돈을 만질 수 있었다. 이렇게 켄 피셔가 우리한테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어제 미국 증시가 심하게 흔들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바로 애플이었습니다. 애플에 굉장히 커다란 악재 하나가 발생을 했거든요. 이번 기사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차이니즈 가버먼트, 중국 정부죠. 중국 정부가 지금 보도되기를 정부 산하의 기관들, 그러니까 공무원들을 대상으로요, 지시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지시 내용은 뭐냐면요, 아이폰 그리고 다른 외국 기업에서 만든 전자장비 사용하는 것을 당장 멈춰라, 이렇게 지침이 나갔다라고 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를 해주고 있고요. 중국 정부가 사실 아이폰을 일터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이미 일부 기관들, 일부 정부 산하의 기관들에서는요, 아이폰을 사용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번에 발표된 지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광범위한 것으로 보이고요. 더욱이 계속해서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아이폰 사용을 완전히 철저하게 금지시킬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아이폰 사용이 완전히 금지되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타격을 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 우리가 좀 예측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가장 최근의 분기 실적을 보면 애플 같은 경우는요, 중국에서 만들어진 매출이 15.75 빌리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분기에 만든 전체 매출을 살펴보시면요, 81.80 빌리언이거든요. 그 얘기는 지금 중국 쪽의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거의 20%를 차지한다.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중국 쪽의 매출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그냥 만만하게 넘길 만한 그런 소식은 아닌 거죠. 자, 그리고 이번에 중국 정부의 조치는요, 리탈리에이션으로 보인다. 이 얘기는요, 보복 조치란 얘기입니다. 보복 조치란 말이 어울리죠. 왜냐하면 미국 정부에서 먼저 움직였거든요. 일부 중국 태생의 그 테크 기업들이 제공하는 상품 그리고 서비스를 금지시킨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틱톡 그리고 화웨이도 있잖아요. 따라서 먼저 미국 정부에서 이런 중국 기업들의 진출을 막으면서 이번에는 중국 쪽에서 카운터 펀치를 날렸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애매하게 애플만 지금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요, 중국 쪽에 지금 세미컨덕터, 반도체라든지 반도체 장비의 수출까지도
맞고 있잖아요. 따라서 중국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경기가 지금 엉망인데 이러한 악재가 계속해서 겹치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따라서 어떻게 보면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앞에 나온 것처럼 그냥 기분 나빠서 보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애플이 지금 중국에서 좀 빠져나가기 위해서 중국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악재가 좀 준비되기 전에 너무나 빨리 찾아왔다. 이 부분은요 좀 장기화된다면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어제는 애플 말고도 또 하나의 시장 주도주 테슬라 관련해서도요 굉장히 커다란 악재 하나가 발생을 했습니다. 테슬라 관련된 악재는 멕시코에서 들려왔는데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테슬라의 다음 기가팩토리가 멕시코에서 만들어질 예정이 있잖아요. 따라서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과 또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뉴스였는데 여기 관련해서 커다란 악재 하나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죠. 테슬라가 2026년 그리고 2027년까지도 보고 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지금부터 한 3년에서 4년 정도는 기다려야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불길한 뉴스가 보도가 되고 있는 거죠. 자, 미디어의 이름은요. 멕시코의 일간지 리포마다 수요일날 발표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 발표된 리포마의 기사 내용은요.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중국 쪽의 협력 업체가 제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중국 협력 업체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중국 쪽에 공급 업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들 모두 그들의 계획을 지연하고 있다. 어떤 계획이냐면요. 원래 이제 테슬라 공장이 들어서게 되면 그 옆에 그들도 사무실이라든지 공장 같은 걸 지어서 계속해서 영업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계획이 굉장히 많은 폭으로 지연이 됐다, 연기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그들의 계획보다 훨씬 더 지연된 스케줄을 이번에 만들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거죠. 불과 2개월, 3개월 전만 해도 굉장히 좀 러시가 있었다. 그 얘기는요. 테슬라 쪽에서 독촉을 했다는 거죠. 빨리빨리 너네 준비해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지금 한 달 만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는 기다려라 이러한 지시가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테슬라 같은 경우는요. 원래 멕시코에서 2025년부터 생산이 가능하다, 생산할 수 있다 이렇게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적어도 1년에서 2년 정도 이러한 계획이 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기사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리포마 기사의 내용에 따르면요. 자, 데니시, 덴마크 기업이죠. 덴마크에서 엔지니어링 컨설턴트를 하는 램볼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타임라인을 제시했는데 지금 현재 퍼미팅 프로세스가 너무나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다. 이 얘기는요. 영업을 위한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 라이센스를 취득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고 아마도 2027년이 돼야 건축이 가능하다. 따라서 생산을 하는 게 아니라요. 공장을 짓는 데까지도 지금부터 적어도 한 3년, 4년은 기다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불길한 내용이 발표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멕시코 기가팩토리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나 높았고 커다란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좀 안 좋은 그런 뉴스가 발표가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테슬라가 빨리 조만간에 계획을 확실하게 발표한다든지 아니면 좀 가속화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투자자로서는 기대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오래간만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관련된 소식을 준비했고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CEO가 이야기하기를 그들 역시도 제너러티브 AI, 생성형 AI를 구축하게 됐다라는 반가운 소식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분이 CEO죠. 조지 커츠라는 이름의 CEO가 이끌고 있는 기업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이고요. 조지 커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CEO가 이번에 짐 크레이머의 쇼에 등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얘기하기를 지금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냐? 일단 오토메이션, 자동화고요. 두 번째로 제너러티브 AI의 사용에 굉장히 많은 초점을 맞춰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번에 새롭게 생성형 AI를 출시했는데 바로 샬롯 AI입니다. 샬롯 AI는 우리의 Virtual Security Analyst다. 이 얘기는요. 가상 공간의 그 보안 담당 애널리스트다. 이렇게 지금 소개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는 지금 굉장히 흥분해 있는 상황이다. 너무나 기분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샬롯 AI는요. 단순히 컨버세이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얘기는 단순한 챗봇이 아니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냥 단순히 상담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이번에 탄생했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커츠가 설명해 주기를 샬롯 AI는요.
듀티들, 지금 현재 시큐리티 오퍼레이션 센터 애널리스트가 하고 있는 일들을 모두 자동화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 자, 이 얘기는요, 지금 현재 기업에는 많은 사이버 보안 담당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일을 샬롯 AI가 대신할 수 있다. 결국 이 사람들은 잘리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현재는 몇 시간이 걸려서 해야 되는 일들은 단지 몇 분 만에 끝내줄 수 있다. 생산력이 엄청나게 강화될 수 있다. 비용 효율성도 늘어나겠죠. 엄청나게 긍정적인 소식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자, 이렇게 플랫폼을 자동화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또 한 가지의 혜택을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쌓아왔던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요, 이미 태어난 지 12년이 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엄청난 그들의 지혜가 확보되어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엄청난 경험이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수많은 위협에 시달려 왔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사이버 공격을 막아왔잖아요. 그들만의 노하우, 그들만의 정보, 그들만의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쌓여 있을 텐데, 이걸 가지고 최고의 결정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줄 것이다. 따라서 자동화가 첫 번째 혜택, 두 번째는요, 이러한 다양한 정보를 이용을 해서 AI가 최고의 조언을 안겨줄 수 있다. 이렇게 마무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관련된 소식입니다. 이 두 기업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한번 읽어보실 만한 기사인 것 같고요.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의 CEO가 등장합니다. 에릭 위안이라는 사람이고요. 자, 이 CEO가 이야기하기를 화요일날 발표했는데요. 미국의 페더럴 트레이드 커미션, 우리가 줄여서 FTC라고 부르는 기관이죠. 한국어로 치면 공정거래위원회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독점을 규제하는 기관인데요. 이 기관한테 재촉을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빨리 조사에 착수해라. 어떤 부분을 조사해야 되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번들링을 한다. 번들링이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 상품과 서비스를 합쳐서 패키지로 판매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불만 내용은 뭐냐면요, 팀즈 비디오 소프트웨어를 지금 오피스 365랑 합쳐서 팔고 있다. 이 부분이 왜 문제가 되냐면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는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뭐 이런 거잖아요. 이거를 사용하지 않는 기업이 거의 없을 정도죠. 따라서 이거랑 지금 팀즈를 묶어서 팔게 되면 줌 비디오 입장에서는 살아남을 방법이 없다. 이렇게 지금 불만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줌 입장에서는요, 힘을 받은 계기가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2주 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떤 내용을 발표했냐면요, 언번들링 한다. 유럽 쪽에서는요, 더 이상 이 팀즈랑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오피스를 합쳐서 팔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그 이유는 유럽의 규제 기관에서 이제 드디어 발벗고 나섰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줌의 CEO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 경쟁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다. 왜냐하면 가끔씩 마이크로소프트는요, 모든 걸 다 합쳐서 번들로 판매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살아남을 방법이 없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때마침 지난달에 한 2주 정도죠. 2주 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발표를 했습니다. 더 이상 번들로 판매하지 않겠다. 팀즈랑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오피스 365를 각각 판매하겠다. 어디에서 그러냐면요, 유럽 쪽입니다. 유로피안 이코노믹 에어리어, 그리고 또 하나 중립국인 스위스에서는요, 10월 1일부터 언번들링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제 이러한 조치를 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2020년, 따라서 3년 전에 유로피안 커미션이 조사에 착수한 바가 있는데요. 그때도 컴플레인이 불만사항이 접수됐기 때문입니다. 팀스의 컴페티터, 경쟁 기업 중에 하나인 슬랙이 등장을 했죠. 슬랙은 CRM, 따라서 세일즈포스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비슷한 기능을 하는 소프트웨어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얘기하기를 지금 현재 관행이 너무나 불합리하다. 이런 식으로 팀즈를 다른 소프트웨어에 묶어서 팔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다. 이렇게 불만을 제시하면서 3년 만에 이번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드디어 언번들링을 한 거거든요. 따라서 이 기사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미국 쪽에서 도 아마 줌이 바라는 대로 마이크로소프트가 더 이상 팀을 끼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주 입장에서는 조금 속이 상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투자 가치는요, 그들이 이미 형성하고 있는 강력한 경제적 해자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경제적 해자를 사용을 해서 다양한 추가적인 기능, 추가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거를 번들링으로 판매하는 게 굉장히 커다란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쟁력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쟁력이 조금씩 약화될 가능성이 보인다. 이러한 의미에서 조금은 부정적인 기사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요. 타이완 세미컨덕터 매니팩처링 컴퍼니 TSMC 관련된 뉴스인데요. 타이완 세미컨덕터의 체어맨이 등장합니다. 이 TSMC의 체어맨은요, 굉장히 활동적입니다. 이런저런 다양한 행사에 등장을 해서 이제 TSMC 홍보도 많이 하고요. 또 다양한 업데이트 소식을 미디어한테 공유를 해준다. 굉장히 고마운 분인데요. 자, 어떤 얘기를 이번에 했는지 보시죠. 타이완 세미컨덕터의 체어맨 마크 리가 나오고요. 마크 리우가 이번에 여러 가지 업데이트를 전해줬다라고 나와 있죠. 수요일날 전달된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요. 암의 상장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번에 이제 암이 IPO를 하잖아요. 여기에 투자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어느 정도의 규모로 투자를 할지 발표가 나올 것이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번 주에 마지막 결정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아마 알고 계신 것처럼 애플, 구글, AMD, 엔비디아, 거기에 이제 메디아텍, 삼성, 시놉시스까지 굉장한 다양한 그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이미 이 암에 투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암 상장은요, 굉장히 성공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일단 암의 투자의 가치에 대해서 이런 쟁쟁한 기업들이 좋게 본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그만큼 암의 존재감이 대단하다. 암 없이는 살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암한테 잘 보여야 되는 메가테크 기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리우 회장은요, 암의 상장 관련한 부분 말고도 굉장히 중요한 업데이트를 하나 더 했는데요. 바로 아리조나 공장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요. 한 2달 전쯤에 이제 아리조나 공장의 진행이 너무나 더디다. 따라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늦게 완공이 될 가능성이 높다. 부정적인 소식이 전달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얘기를 했는데 너무나 많이 호전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긍정적인 전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TSMC는요. 사실 타이완에 있는 많은 인력을 아리조나로 공급했습니다. 사람을 보냈다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 쪽에서는 굉장히 진행이 더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우리가 타이완의 인력을 직접 급파해서 좀 진행을 빨리빨리 진행해야겠다. 이러한 수를 뒀는데 이게 잘 통했다. 맞아떨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아리조나 공장은요. 투자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커다란 의미가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자, 총 2개의 공장이 들어서게 되는데 첫 번째 공장은요. 5나노짜리 칩을 만들게 되고요. 두 번째는 3나노짜리 칩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계획에 따르면 5나노 공장은 2025년 그리고 3나노 공장은요 2026년에 생산이 가동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앞으로 한 2년 정도 지나면 5나노 그리고 3년이 지나면 3나노짜리 칩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하나의 생산 기지가 마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022년 12월에 리우 회장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공장에서 매년 만들 수 있는 웨이퍼의 숫자가 60만 개를 넘어설 것이다. 그런데 이거를 매출로 환산해 보면요. 매년 10빌리언 따라서 100억 달러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했거든요. 100억 달러면요.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냐면 TSMC가 작년에 만든 총 매출이 73빌리언이었습니다. 따라서 100억 달러면요. 여기에 한 14% 가까이 되는 엄청난 그런 매출이거든요. 따라서 TSMC는 지금 아리조나의 공장을 짓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연간 매출을 그것도 역대 최고 매출에서 14% 가까이 급등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 이 점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프로젝트가 아리조나 공장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9월 7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공지 말씀드립니다. 미즈온 패밀리 오프라인 미팅이 드디어 9월 24일 일요일날 개최가 되는데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주 남은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번에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년 만에 방문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인사를 드리고 싶은 욕심이 있거든요. 행사 장소는요. 삼성동에 있는 SAC 아트홀을 섭외를 했거든요. 총 250분까지 모실 수가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은 모두 참여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좀 큰 장소를 대여한 만큼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저는 내일 다양한 기사 다시 취합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